장관 인선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저기 해보죠. 좀 예. 얼굴 저 면면이 나옵니다. 저 아주 좀 뭐 참신한 인상도 있고 좀 약간 좀 불만족스럽다. 의아해하는 분들도 의아해하는 있고요. 인사도 예. 있죠. 그 중에서 그 이제 노동장관 인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노동장관 인사는 진짜 그 노동계 쪽에 그 인사가 노동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까지 노동부 장관들은 물론 노동계 인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저기 그쪽에 간 사람들이 노동 출신이어도 꼭 그 경영자 마인드, 전지적 고용 예. 시점에서 예. 자본가의 편이어서 사실 노동부가 자본가 분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은 이 양반이 뭐 40대 아마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고 출신이죠. 또 지금도 그 위원장을 떠나고서도 그 현직에서 기관사 운전을 했잖아요. 저 사진이 나오네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일단 뭐 상당히 그 기대를 갖게 한다. 네. 그러고 기관사 출신들이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그 오사카 총영을 했을 때 시가현의 그 지사가 있었어요. 미카즈키라고. 이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지사가 돼갖고 지금 3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알고 보니까 저기 그 일본 철도 있잖아요. JR 기관사 출신이더라고. 기관사처럼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친합니까? 친해요. 아 그래. 지금도 연락하시고. 뭐 가끔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데 이 인선은 그러니까 뭐 학력이라든가 학벌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네. 능력, 그러니까 자질을 보고 했다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차를 그 큰 걸 몰고 가듯이 그 결국 노동부라는 조직을 얼마나 잘 안전하고 방향성을 갖고 그 몰고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사라는 직업이 그 하나의 어떤 한 부서의 장하고도 딱 그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으로 참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11명 나온 인사 중에서 상당히 그 기대하는 예. 어떤 인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이기도 하지만 그 장관을 발탁 또는 발굴한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본다면 난 그 이번 이분은 신임 그 노동장관은 반드시 김영훈 장관 그러니까 퇴임할 때 예정자. 정말 그 성공적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지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야지 그 다음에도 어떤 그 장관이라든지 어떤 공직자를 발탁하고 그 선임할 때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능력, 그 자질만 보고 하는 그런 길이 계속 열리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었어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열차는 결국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게 어떤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너 그 저기 민노총 가장 그 저기 왼쪽에 있는 노동단체 출신인데 이거 제대로 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노동 정책을 제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서 있는 위치가 그렇죠.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건 결국은 자기가 지금 그런 어떤 민주노총의 위원장 자리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그 전 국민의 어떤 차원에서의 그 노동 정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 이 안에 그 노동자라고 해도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큰 기업의 노동자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단체만 어느 어떤 계층의 노동자만 그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 전체적인 또 경제라는 큰 관점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예. 근데 얘기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니까 책이 나오는데 이게 책이 무슨 책들입니까? 하나는 여기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직접 우리 쓰신 책 아니에요? 세 사람이 같이 썼는데요. 그 책하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청년들 극우화의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 그 우리 민들레에서 북토크를 한대요. 그래서 내일은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북토크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청년들 극우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한다고 해서 소개할 겸해서 좀 세워놨습니다. 책 내용은 뭐 소개할 건 없으니까. 사서 읽어보시라고. 오늘 오태규 선배가 그 서평을 아주 잘 써주셨는데 사서 읽어보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 정도로 출판계를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을 많이 책을 좀 사서 많이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출판사를 두세 군데를 타진했었는데 팔리는 책이 아니라서 좀 거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책을 내준 것만으로 고맙더라고요. 요새 출판계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을 딱 그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구분해서 낸다는 그 팔리는 책이라는 건 뭐냐면 또 가볍고 상당히 자극적이고 센세이션하고 이런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크게 그 지식이 안 되고 이 머리에 안 남는 책들을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무거운 책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정책으로도 그것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책 읽는 나라, 책 읽는 사회, 출판이 잘 돼야지. 요즘 우리가 뭐 그 저 K 콘텐츠 한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의 기저 그 아래에는 출판 문화가 있는 거죠. 책 읽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얘기가 지금 얘기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어깨로 샜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이제 강요 내정자 중에 지금 백영훈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SK텔레콤 LG U+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분하고 중기부 장관 내정자인 네이버. 한성수 씨는 네이버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같은 데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려를 합니까? 자, 과기부는 정보통신 과기부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 출신들이 대기업 출신들이 아니죠. 이 과기부 와가지고 특정 기업을 그쪽 이익에 좀 편중되게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한성숙 네이버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중소기업을 맡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건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기업 출신이니까 대기업을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김영훈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예? 그러면 강성노조를 대변하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인선이고 한 6개월 1년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켜보는 예. 걸로 하죠. 예를 들어서 사퇴하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설명에. 예를 들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 출신 그 교수가 저 장관이 되면 뭐 서울대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이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경고를 보내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넌 거기 출신이라고 거기 얽매이지 말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영훈 그 장관 내정자가 그랬잖아요. 서 있는 의치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그 우리가 정도로 믿어보자. 하고요. 그다음에 자 농림장관이 굉장히 그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한 게 아니고 유임을 시켰어요. 이 송미령 장관인데 이분은 2023년 12월에 저기 사진의 맨 아래줄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농림부 장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시켰어요. 좀 우려스러운 인사고 그다음에 농림단체에서 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망사법이라고 그래서 양곡관리법 등 이 거부권을 아주 주도했던 분이에요. 방송 송출이 제대로 안 된 점 사과드리고요.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청문회 오늘 또 하고 있는데 재산은 2억뿐인데 부정축제자처럼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오늘 지금 민들레 기사에 보면 부조리극이라고 난 그 글자가 네 글자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부조리극. 이를테면 네. 그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수십억이더라고요. 네. 근데 검사만 했잖아요. 공무원만 했잖아요. 국민의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청문위원. 그 몇십억의 재산을 그 모았죠? 그래도 아들은 20살인데 7억인가요? 그러니까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좀 의심스러운 어떤 자산가가 재산이라고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사람을 상대로 너 그 재산 그 뭐 축제 과정이 좀 이상해?라고 취조하는 듯한 게 뭐 묻은 게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건가? 아니 놀부가 흥부를 데려다가 너 돈 이상해 버렸지? 라고 추궁하는 것 같아서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저기 한마디로 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우리의 치욕 아닙니까? 그 뭐냐면 우리의 저 수치 아닙니까? 수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새 정권이 들어서 총리가 됐으면 이제 총리가 어떠한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물론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따져야 되지만 한마디로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억짜리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기 국회의원 어떤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의 재산을 갖고서 뭐 재산 축제니 아니니 뭐가 문제가 잘못됐니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그 이게 진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저 문제를 삼기 위한 심하게 문제를 삼기 위한 저기 청문회 아닌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를 그 검증하는 건 좋은데 검증은 해야죠. 검증할 만한 거 검증을 그러니까 무슨 뭐 권력형 비리에 관한 뭐 혐의가 있었다든지 예?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을 갖다 몇 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시키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거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회의원을 몇 차례 나오면서 그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다 검증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쉽게 국회에서도 저기 통과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싹 그냥 덜어내고 처음부터 요만한 티끌까지 다 이게 털어놔서 저기 이게 뭐랄까 먼지털이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청문회인지 망신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주진우 의원 지금까지 뭐 그 언론에 나와서 그 노출돼서 하는 발언 같은 걸 보면 뭔가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꾸 트집 잡고 억지 부리고 이런 것 같았거든요. 난 주진우 의원 볼 때마다 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옛날에 곽상도 의원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 조국 장관 그때도 그랬었고 특히 윤미향 그때 그 마녀 사냥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작은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 사고 팔았지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응? 또 그 대출을 안 끼고 저기 집을 샀더니 뭐 현금을 싸들고 와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의혹 제기를 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럼 언론이 그걸 마치 말이죠 무슨 부동산 투기라도 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을 보면 다른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뭐 마녀 사냥 2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의원은 몰라도 주진우 의원은 저거 좀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예전에 그 독립운동할 때 그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잡으러 다니던 노덕술이 해방됐는데 저기 종도경찰서에서 저기 독립운동했던 김원봉 씨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슷한 거지, 그죠? 딱 그 비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특고에 그 저기 그 꼬봉을 했던 그 자가 그 독립운동가 거물을 저격하는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부조리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참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친이 그 주대경 검사, 그 공안 검사라고 뭐 이 화면도 좀 띄워주세요. 그 1986년 전두환 시절에 부산에서 교사들, 민교투리 교사들, 이분들이 그 야간 자율 학습이라든가 보충 수업에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마치 뭐 그러니까 좀 반정부 투쟁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갔다는 건데 그때 그 검사가 그 주진우 의원의 그 부친 주대경 검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 그 옛날 이영희 백낙천 교수 연행할 때 그때 압수수색 한 사람이 또 그 주진우의 부친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안 검사였고 또 아들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거기다 이 부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검사 공무원인데 재산 몇십억이 어디서 나왔지? 물려받았나? 검사 그 부친을 보니까 부친도 공안 검사예요.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지? 이러면서 이게 자꾸 얘기가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김민석 그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 갔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는 결국 불참하게 된 거죠. 대리로 보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참 재밌어요. 저 보시면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했는데 지금 결국 이제 안 가기로 하니까 일본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NHK에서. 뭐 오선배 잘 아시죠? 그 오사카 동영상. 그러니까 이게 보자고요. 22일 날 우리가 저기 먼저 그 안 간다고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23일자 사설에 저건가요? 나토 정상회담 불참 국익 그 손상 우려된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저기 조선일보와 비슷한 색깔의 신문들이 뭐 전문가들 막 동원해 갖고 나토 안 가면은 뭐 국익이 손상되고 뭐 그 방산업을 그 발전시킬 혹인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도 뭐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3일 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야. 일본이 그 이시바가 제가 그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23일 오전까지 이시바가 저기 간다고 일정까지 쫙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와야 저기 외상도 그 두 사람이 가기로 돼 있어 그쪽에. 외무장관. 근데 이제 오후 되니까 이시바가 안 가기로 된 거야. 거기에 주요 이유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기로 한 것도 한다의 어떤 고려 요소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안해서 NHK도 그렇게 하고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 언론들 많이 봐봤는데 한국이 뭐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안 한다라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최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선일보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토 정상회에 가라라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여론도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권력을 길들이기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니까 참 잘했다. 에? 이를테면 요전에 중국보다도 일본 쪽이랑 먼저 통화하니까 그것도 참 잘했어요. 토닥토닥하다가 그 저 미국이 이제 그 이란 공습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 저 국제 정세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기로 하니까 예? 그다음에 좀 궁금했어요. 아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조선일보가 어떤 시각으로 보도할까 했는데 때마침 일본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을 못 짠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그 실용 외교 한다 그러더니 왜 대타 보내 위성락 대신 보내 대타 외교 됐다. 아니 그 신문을 저도 그게 저기 좀 궁색해졌죠. 진짜 이렇게 보도할 것 같아요. 거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니까 이시바도 안 가지 않냐 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가 어떻게 쓰는가를 아주 유심하게 이제 저도 한번 관찰해봤는데 그 일단은 사설은 안 썼어요. 그 전에는 아이고 뭐 저기 안 가면은 엄청나게 국익에 손상된다고 썼다가 그 국익이 손상돼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자기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썼어. 몰아가던 논조의 저 토대가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저기 그 안에다 조그맣게는 뭐 이렇게 몇 개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들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갖고 우겨갖고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왜 이렇게 사대주의적이냐 그 보도가. 아 우리나라가 그 판단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때 중동 사태도 있었죠. 저는 국내 일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한 외교장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 장관들 그때까지만 해도 11명 발표도 안 했었잖아요. 내각도 지금 못 짜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집도 못 짓고 있는데 그 자꾸 그 바깥에 행사만 가면 어떻게 해. 내 집 이사도 안 갔는데. 나토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내가 볼 때는 굳이 그 G7도 가고 나토도 가고 이게 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게 윤석열 정부 때 처음 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 때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세 번 윤석열 정부 때 세 번을 갔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해서 나토가 이제 아시아 쪽에 중국 뭐 견제 이런 걸로 해서 그 전략을 그렇게 짠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분기점으로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문제인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식집이니까 언론의 문제인 게 이를테면 나토에서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나토에서 한국, 일본을 초청할 때는 나토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죠. 그렇지. 한국을 이익을 위해서는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어떤 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오소연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관점이라든지 나토 관점이라든지 아니 사대주의적 관점이야. 그렇죠. 사대주의 관점에서 예?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언론이니까 우리 국익의 그 전지적 한국의 이익 관점에서 좀 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자국 중심성이 없이 외교를 하다 보면은 항상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안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호주 안 가기로 했고 일본 안 가기로 한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선도한 거 아니야.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상당히 아이, 오래간만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외교를 해서 일본을 리딩한 거죠. 한 건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한일 공조야. 이런 게 한일 공조야. 아니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이번에 가려고 준비를 가려고 했었죠. 예. 왜냐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때니까 이제 한번 갈 수도 있는 건데 국내 사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조각도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뭐 주택도 지금 집값이 난리가 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여기 이걸 놔두고 그냥 가?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중동 사태도 있고. 네. 자,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은 게 뭐냐면 중동, 이란에서 원유 석유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요하고 나토도 중요하지만 또 이란도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미국이 저 벙커버스터라는 진짜 엄청난 무기로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고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단순해. 뭐냐면 나토하고 가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척치는 거고 안 가면은 뭐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고 단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어떤 유럽 이 편갈르기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면서도 중국하고 친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 친할 수 있고 단지 안 흑백 가면 논리라든지 경우의 수가 그렇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를 모든 요소를 감안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판단은 주체성이 예. 있었다. 제가 보는 게 자, 보는 결론은 거예요. 그렇게 내려졌고요. 자, 김건희 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울증입니다. 병명이 우울증으로 입원을 해서 지금 검찰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가 특검 만들어지면 나가겠다 했다가 지금 특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이제 움직이니까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숙명여대에서는 석사학위 이제 표절 문제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지금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입원이라는 게 참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많이 봐오던 거잖아요. 이게 재벌가 회장들이 검찰 불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입원하고 그러는. 아니 근데 저희 집안에도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우울증으로 입원할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자해를 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는 게 약물로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입원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힘들다고. 그러니까 도피죠. 특혜성 도피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당대표 시절 부산에서 목에 테러 당해갖고 사경을 헤맸을 때 하여간 부산대 가서 헬기 타고 이송했다고 그래서 특혜 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이렇게 뭐 우울증 갖고서 바로 입원할 수 있어요? 특실에? 아산병원에? 대개 환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나는 그게 직관적으로 딱 하더라고. 어떻게 우울증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 같은 걸로 입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조건 자체가 그런데도 쑥 들어가갖고 특검 수사 체제가 차리자마자 딱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 병원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특혜죠. 그거 특혜 아니에요? 네, 이런 거 특혜고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이를테면 그 저 아산병원이 그 이를테면 검찰 출두를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 그렇죠. 그 도피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뭐 처음에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뭐 하면서 과호흡 뭐 이런 거 하면서 호흡기 얘기하는데 과호흡하고 호흡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저기 정신과로 가야 될 아니,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좀 비정상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왜 그 저기 그 주식 그 저기 주문 낼 때 그 녹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세증권에서 몇년 전 녹취록이 나왔었죠. 그게 왜 지금 나왔죠? 그것도 그 검찰이 몰랐을까요?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도깨비 방맹이야? 정권 바뀌는 것이? 저는 그 전에 검찰이 몰랐나? 나는 요번에 검찰이 그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죠. 검찰 하기 전에 대학교에 그 진짜 아주 그 비겁한 자세가 드러난 게 숙대하고 어디 국민대라고 봐요. 그래도 뭐 숙대가 조금 더 낫나? 그 먼저 이게 조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숙대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1년 전인가 총장 될 때 공약이었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공약을 내걸고 하는 척하고 정권 끝날 때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 그 압력이 심하게 있었겠죠. 압력이 예. 있었겠지만 안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했잖아요. 아니 공약을 그럼 내걸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압력이 있을 국민대는 이상했어. 지네들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뭐 석사가 없어지니까 박사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올라타서 그냥 그 무임승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그 트럼프가 막 그 뭐라 그럴까 학내 그 유대인 문제 뭐 등등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막 저기 지원금 끊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완전 정면으로 맞서잖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그게 학교죠. 교육이고. 근데 우리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뭡니까? 예. 다 그 저기 그 권력 다 잃고 다 꼬리 내리고 다 시체가 됐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국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거랑 그 광복절 되니까 독립운동했다고 8월 14일까지 만세 부르고 독립운동했다는 거야. 8월 14일까지 그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 딸이 붙다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오늘 아부하고. 그저 이화영 그저 뭐 대북 송금 그저 뭐 또 다른 게 나왔던데 모든 걸 좀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좀 비정상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 좀 한번 한겨레 신문 보다가 저도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뭐냐면 비화폰이지 않습니까? 비화폰.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예? 대통령 경호처에서 줄 일이 없는데 그것도 이상했지만 여기 기사를 보니까 비화폰은 아무나 통화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통화할 수 상대가 정해져 있대요. 세팅이 돼 있구만요. 아예 아무나 못 하는 거야. 이를테면 내가 검찰총장인데 비화폰으로 내 집에다가 친구한테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 상대가 정해져 있는데 검찰총장 비화폰에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게 통화 상대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통화할 일이 비밀스럽게 통화할 일이 뭐가 있죠? 그게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일반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혹시 계엄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미리 이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 계엄 내란 이런 것도 있지만 김건희 수사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그렇죠. 저기 그 비밀로 하는 거죠. 요번에 그 드러내야 될 게 많아요. 저번에 안가 사인 해동 친목 모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거기 또 새로운 거 나왔어요. 거기 법률비서관이 들어가 있다며요. 그래 5명인지 6명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전까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그 아주 잘 짜여진 어떤 잘 기획되고 기획 상대로 거짓말한 게 그 계엄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당일입니다. 새벽에 실패하고 그날 저녁에 이를테면 민정수석하고요. 민정수석하고 김지현. 박성재 그 법무장관하고 이완 행정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하고 또 이완기 법제처장. 그러니까 또래이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둘러댄 게 이제 친목이라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우리끼리 친목하자.
친목 모임인데 그걸 안 가서 하죠. 그것도 이상했는데 법제처장이 요번에 들어간 거 보니까.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 거기 있었다는 거는 그 친목이 아닌 거지 그러면. 친목이 아닌 거지. 자신 직계엄하려고 그 법적인 검토를 그렇죠. 한 건가? 그런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란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진짜 이거 많아요. 2차 개엄하려고. 그러니까. 2차 개엄하려고 그걸 법률 검토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랑 법률 비서관 예, 예.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럴 수 그런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갑질을 했다고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게 이게 저 장관들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통을 쳤다, 뭐 군기 잡기를 했다, 뭐 이제 완장질을 했다. 완장질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보도를 지금 정규재 씨 페북에 지금 나왔다는 걸 보도를 했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 근데 정규재 씨가 이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확인을 않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장관들 부른 적이 없어요. 장관들을 부르지를 그 않고. 이 장관이라 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 이제 정규재 씨는 어떻게 페북에 쓴 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다. 똥을 치고 군기 잡기를 했다. 뭐 이제 이런데 그건 그 사실관계가 이제 틀린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장관들 부른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론이 뭐 다 많이는 보도를 안 했는데 일부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맥락 전수사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업무 보고를 받다가 중단한 게 이제 검찰, 그다음에 해수부, 그다음에 방통인데 검찰은 뭐냐면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랬는데 싫은 거죠. 해수부는 부산 이전하라고 했는데 2029년에 뭐 이전한다고 했다나 그렇게 보고를 했나 봐요. 2029년이면 임기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지. 꼼수 부리는 거죠. 방통위는 뭐 그거는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뭐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 중단시켰다는 건데 그걸 호통쳤다. 그러니까 군기 잡기를 한다. 갑질이라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의 인수위원회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제 지금 내각이 다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일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 기간 없이.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정기획에는 이제 뭐 지금 5년 동안 할 큰 그림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그럼 그 이전까지 대통령이 공약한 거, 새 정권이 공약한 거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방안을 가져야 뭐 그런 되는데. 방향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 예전 정부에서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 낙차가 좀 있겠지. 그걸 갖고 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하냐? 그 새로운 어떤 우리 공약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맞춰 갖고 좀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그 프레임을 씌워서 뭐 완장질이라든가 뭐 질책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언론의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 지금 새 정부의 틀에 맞게 니네들이 이러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왜 누락했느냐고 지적하고 그걸 갖다 다시 맞춰가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새로운 정부가 주요 정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책에 맞게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갖고 와야지. 어떤 맞는 대선 거죠.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건 고치고 이런 건 바꾸고 이건 없애버리고 이런 건 새로 도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내가 국민에게 이런 약속을 했고 국민은 그 약속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거를 부처에다가 이제 그럼 이 약속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실행 파일을 짜라 그랬더니 안 짜는 거야. 안 해. 하기가 그럼 싫은 어떻게 거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곧 그런 정책을 하려면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정책하고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네들이 했던 정책이 옳다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쪽 그 인수위원회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내세운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실행하려면은 장관뿐 아니라 그 핵심 부처의 핵심 인사들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곧 인사고 인사가 곧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장관 그 인선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신임 장관 그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케줄을 굉장히 복잡하게 짠대요. 그럼 이제 장관이니까 이제 어디 행사에도 가야 되고 어디 단체에서 오라면 가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뺑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루 초기에 계속 여기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이거 안 가면 이쪽 단체에서 뭐 민원이 들어오고 이쪽에 뭐 이를테면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이건 역대 장관들이 꼭 가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서류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가서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사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몇 달 하다 보면은 그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쫙쫙 통과시키는 그게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관료들이 그 어공들을 쌈 싸먹는다고 그러죠. 뺑뺑 돌려서 쌈 길들이 들더라고요. 쌈 싸먹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이제 얼마 지나면은 자기네들이 딱 이게 포획하는 거야. 그런 방법이 지금 얘기했듯이 행사를 그 거의 그 빈틈없이 돌리는 거죠. 촘촘하게 짜서 관례가 이렇습니다 예. 하면서. 지금 뭐 보고서를 볼 시간도 없게 만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언론 보도는 특별히 뭐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보도 송 부장 태도는- 전공이니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자료 화면이 있나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보면 간단하게. 그 네. 일단 아까 얘기한 55분입니다.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중국과 먼저 통화하느냐 일본과 먼저 통화를 할 때 일본과 먼저 하니까 참 잘했어요. 나토 정상에 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길들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계속 겁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거의 40% 50% 된다. 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면 또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라. 그게 뭐냐면 그 적폐 수사하다가 적폐 청산한다고 하다가 다 놓치고 그다음에 문재인 그 대통령도 말로가 험해지지 않았느냐. 너도 그 꼴 나지 않으려면 그게 뭐겠습니까? 내란 특검이라든지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인 게 그 적폐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그 윤석열 특수부 키워갖고 결국은 정권을 그들이 완전히 도둑질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특검으로 3특검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언론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윤석열 때는 마구 조지라고 저기 문재인을 다 청소해야 하는 것들이 거기 때문에 뭐 도덕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자들이 지금은 거꾸로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걸 갖다 요약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검찰이나 언론이나 또 여기 국힘이나 이게 선거 전까지는 내란 옹호 세력들 아닙니까? 내란 옹호. 근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내란 옹호에서 갑자기 가면을 딱 벗더니 이재명 만회선형, 이재명 흠집내기 세력으로 딱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보고서 그러니까 언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수법인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를테면 그 조중동 언론이 어떻게 장관이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코드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좀 그 코드 인사하지 말고 넓게 사람을 써라. 탕평 화합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 넘어가니까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장관하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공공기관 다 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때 다르죠. 달라지지 않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 이익 지키기. 예. 좋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강창석 조선일보 칼럼이 얘기한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걸 댓글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럼 조선일보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신문 만드나?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조선 폐간 실천단이 2000년 1월 1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투쟁을 해서 지금 2000일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많이 응원
우리 해줘야 그 되는 거죠. 저기 송 부장님 거기 행사에 다녀오셨죠? 예, 예. 음. 참 그 저는 그 좀 마음이 이드구 이분이 단장이신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단장 여러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2000일이니까 이제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여기 오신 그 분들이 그 언론인들이죠. 이분들 2000일 기념 행사 여기 오신 분들이 보세요. 다 머리가 하얗게 된 80 노인네들이에요. 동아투이 때, 조선투이 때, 80년 언론 통폐합 때, 해직 때 이런 분들이 계속 언론 자유 이렇게 해온 분들이거든요. 진짜 저 동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해직된 분들 좀 명예 회복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하여간 뭐 명예회복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언론이 지금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머리가 하얗게 된 80대 그노 선배들까지 나와야 되는데 조선투이 동아투이가 그러니까 74년에 만들어졌죠. 75년 뭐 이러니까요. 75년이니까. 그러니까 50년이거든요. 그러네요. 50년 전에 거리를 쫓겨났던 그 기자들이 지금도 언론 자유를 싸우고 있어요. 하여간 언론이 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바로 서지 않는 언론은 우리가 바로 서도록 시민이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죠. 예?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럼 예. 시민- 자, 그리고 오늘 이 정도- 모든 개혁의 전제 조건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른 개혁도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아이고, 오늘 저 방송 중에 사고가 있어서 좀 네, 방송 죄송합니다. 중 사고로 제대로 시청을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자, 민들레 TV, 연시국 TV 동시 방송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